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던 충격적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2025년 6월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되고 살만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낙담스럽고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살만하다 혹은 고통스럽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 이제 고통스럽게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 좀 드리면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1월 초쯤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1월 초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한 달쯤 된 시점이에요. 사실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셨을 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죠. 아, 요즘 세상에 무슨 계엄령이야?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무엇을 알리고자 했는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어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 갖게 됐던 게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 저는 이제 결혼 안 했고 당연히 아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20년 했고 영어 학원 10년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거에 대해서 전 정말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굉장히 사실은 이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마 저처럼 느꼈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정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있었고 저도 그 운동에 동참해서 이제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특이했던 점은 저는 촛불 들고 나가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반대편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이제 그쪽 편에 서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직 이제 레거시 미디어, JTBC라든지 낙곰수 같은 그런 방송에서 들려주는 메시지만을 그대로 믿고 사실 그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 뭐 진짜 악성 루머들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그런 정말 선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멍청하고 정말 감정적으로 선동되었기에 그런 것들을 다 믿고 정말 민주당에서 내는 메시지만을 믿고 아니면 뉴스에서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만을 믿고 이제 그때 정권이 바뀌면 제 아이들이 내가 사는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야 한다고 늘 생각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다시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살았죠. 한참을 살고 근데 이제 제가 뭐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해서 갑자기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제 작년 말 정도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이 전과 사범이다. 근데 저는 이런 거가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고 다 지어낸 거고. 근데 나중에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왼쪽 편에 있을 때 이쪽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있거나 했던 거를 역프레임을 씌우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말 사실은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참 무관심자로 살다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때 저도 깨어났죠. 그때 해외 세미나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먼저 알려줬어요. 너희 나라에 계엄령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사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계엄령이라고 하니까 제가 영화에서 봤던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이제 그런 막 굉장히 위험한 계엄령을 상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 만에 끝났다. 이해가 안 됐죠. 아니 계엄령이 뭐 그렇게 빨리 끝나고 내가 생각하는 계엄령은 뭐 막 진짜 군인들이 오가고 무슨 뭐 굉장히 막 그 뭐 폭력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막 누군가가 다치고 사망한 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끝났다고 해서 이제 의아했죠.
아니 도대체 이런 계엄령을 왜 하신 걸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10%대였던 지지율이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이 국민들한테 알리신 거죠. 근데 국민들한테 갑자기 이걸 한 번에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처한 이 위기 상황,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되고 있구나. 국가를 지키려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반국가 세력 간의 이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념전쟁, 세제전쟁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50%가 넘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사실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도 당연히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대통령을 지켜야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서서 앞장서서 싸워주겠구나라는 이 사실은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가서 우리도 치열하게 싸웠죠. 어떤 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나와서 싸우는 분들도 있었고요. 저도 그때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저도 제 개인 스케줄은 다 뒤로 미뤘어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순위고, 아니 여러분 내가 사는 나라를 지키는 이상의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이게 정말 최우선순위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몇 달간을 추운 겨울을 길바닥에서 나가서 싸웠는데 결과가 사실은 너무 참담했죠. 그래서 헌재에서 그날 판결 내리는 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날 대통령 복귀하실 거라고 당연히 이 기대감을 가지고 관저 앞에 나가서 맞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헌재 판결을 듣고는 너무 사실은 낙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헌재 판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대통령께서 알리고자 했던 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생각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썩어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것도 사실 이 자유 우파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시나리오잖아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계엄, 비상계엄 하셨고, 그리고 이게 법과 원칙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복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막 후레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의 헌재의 어떤 정치 판결에 의해서 저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께서는 파면 결정되셨고, 우리는 전혀 이 준비하지 못한 이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유우파 진영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 과정 하나하나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 내내 정말 이 직접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밖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모든 몇 달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에게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목표가 됐던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고. 근데 내가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이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조기 대선 이런 상황들이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이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한테는 이런 상황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실패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책을 좀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은 인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지 이제 그 과정을 잘 표현한 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나와요. 이제 그 단계를 보니까 제가 했던 지난 몇 달간의 제 행동의 패턴, 그리고 아직도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죽음의 5단계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부정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대통령이 파면되셨을 리 없어. 그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야.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이건 대통령께서 절대 파면되실 리가 없어.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분노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뭘 봤냐면 그 대통령 파면 탄핵에 반대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애국 운동하는 집회를 이끄는 분들이 있었고, 그날 한남동 관저 앞에는 신혜식 대표께서 이제 그
집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막 그거에 이제 집회를 이끄는 분들한테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왜 분노하냐면 대통령 그때 체포될 때 막지 못했다.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막 이거에 분노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무언가 잃을 때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때 두 번째 단계는 이거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이 막 분노를 외부의 타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타협합니다. 어떤 타협을 우리가 했냐면, 어떤 타협을 제가 했냐면, 아,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이 대선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 승리가 대통령을 지킬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대선에서만 승리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고, 대통령께서 언젠가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우리 대통령으로 함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네 번째 단계는 우울함에 빠집니다. 우울함에 빠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울이라는 감정은 내가 되게 의욕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도 그냥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지난 3월 말, 그쵸. 3월 말부터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이사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딱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이사를, 지금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중간 이사를 한번 거쳐서 임시 거주를 하다가 이제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정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가 이전에는 운동이라든지 뭔가 바쁘게 사는 그 개인의 어떤 루틴들이 있었어요. 특히 운동을 집회에 나가거나 뭐 1인 시위하거나 이런 날 빼고는 하루도 운동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4월 이후부터 제가 뭔가 그 몸을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 되게 무기력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전원주택인데 조금 외부 기온하고 달라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니까 내가 움직이기 싫은가 보다. 이제 움직이기 싫고 날이 풀리면 다시 그때부터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외부로 운동을 나가는 것도 좀 멀고 불편하고 이제 이런 거가 저는 환경이 좀 불편하니까 내가 운동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주변에 뭐 가까이 갈 수 있는 산도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뭐 호수가 있는 공원도 있고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 그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몸을 안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틀 전에 제가 산에를 갔다 왔거든요. 가기는 갔는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진짜 억지로 간 거예요.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상태가 내 에너지 레벨에 좋지 않으니까 억지로 정말 끌려가다시피 갔어요. 물론 갔다 오고 나서는 그때 막 힘들고 가기 싫고 막 이런 감정 상태에서 돌아올 때는 뭔가 그래도 내가 성취한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막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낙담되고 실망되고 이게 우울한 상태라서 몸을 움직이기 싫었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울하면요, 움직이기 싫어요. 그리고 안 움직이면 감정에 더 빠져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 여러분 힘을 내야 되고 개인의 삶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메시지를 냈지만 막상 저 자신조차도 이 우울한 상태에 빠져서 제가 원래 하던 루틴들의 이 모멘텀이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모멘텀이 끊기는 게 왜 위험하냐면 사람이 뭔가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 그거를 유지할 때는 약간의 노력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멘텀이 끊긴다는 거는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주행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차를 빠르게 달리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쓰이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비행기도 마찬가지. 근데 인간의 어떤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를 시작할 때가 되게 어렵고 시작할 때 굉장히 저항이 있고 일단 그게 내가 습관이 되거나 패턴이 되거나 개인의 어떤 시스템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약간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멘텀이 끊어져 버리면 다시 연결해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우울한 상태가 왜 위험하냐면 우울하다는 건 내가 뭔가 집중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건강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우울한 감정 상태에 빠져든다는 건 개인의 어떤 면역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을 관리하는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댓글을 다신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대선 이후에 넋 놓고 있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빠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무언가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일상에서 내가 늘 의뢰하던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개인의 어떤 생산성이나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 우울함이라는 감정에 빠져드는 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울한 상태에 빠져든다는 건 문제 해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으로 이성에서 내가 도출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그런 거를 실행으로 옮기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문제를 하는 건데, 감정에 빠진다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곱씹는다거나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계속해서 빠져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원하지 않는 뭔가를 잃었을 때, 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를 잃었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뭔가를 잃을 때, 그러니까 외적 손실과 내적 상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외적 손실이라는 거는 돈을 잃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경쟁을 했는데 어떤 무언가를 잃거나 이렇게 뭔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동일한 이 결과에 대해서 잃는 거가 이제 외적 손실이고요. 내적 상실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정서적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것들, 개인적으로 어떤 잃게 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사랑이라든지 뭐 존경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울 건지를 개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적 상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왜 고통받는 분들이 왜 어렵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거가 대한민국 지키는 거고 이게 그동안의 내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이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이 실패라는 결과가 나쁘고 내가 뭔가 잃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실패로 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이 외부적인 어떤 결과값을 개인적인 상실감으로 가져와서 이 개인적인 고통으로 지금 이거를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어야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자, 아까 제가 네 단계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뭔가 이제 어떤 중요한 외적인 무언가를 잃거나 아니면 내적인 무언가를 잃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때 5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는 분노하는 거, 막 누구한테 내가 화를 퍼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타협합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이것만 해낼 수 있으면, 이번에 이것만 되면, 타협을 계속 하다가 또 안 되면 이번에 우울함이라는 감정에 빠져드는데, 우울함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4단계를 거치고 이제 그 다음번이 수용이거든요. 수용이라는 건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구나. 나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러면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지 수용을 해야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용이 되지 않으면 이 앞에 4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곱씹고 반복하고 곱씹고 파괴적인 감정에 빠져들고 실제로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저의 삶이 그랬고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아마 저와 비슷한 상태였던, 근데 하지만 내가 그렇구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이 감정에 빠져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겪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어떤 내적 상실, 이 죽음의 5단계 중에서 이
4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제가 수용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우리는 이 우울함에서 빠져와야 나와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단 남의 일에 관심 없고요. 남의 일에 관심 없고 누가 제 문제에 관심 갖는 것도 싫어요. 그냥 철저히 개인적으로 내 일 똑바로 잘하고 나랑 내 가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내 고객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잘 되는 거, 이 정도가 제 어떤 그 관심의 카테고리였고, 살면서 저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우연한 일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뭐 이전에 제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을 지키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 아닌 무언가를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까지 막 용기를 내고 막 쥐어짜고 이렇게까지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과거의 어떤 모멘텀을 돌아가 보면은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10년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작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전에 제가 안 했던 막 세일즈도 하고 막 부동산 판매업에 들어가서 막 콜드콜 그 전화해서 막 이제 이런 거 판매 영업 같은 거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제가 안 하던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에 들어간다거나 다른 종류의 뭐 교육업에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학원에서 제가 일을 잘했던 것만큼 작년에 있었던 프로젝트들이 저한테 대단히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생에 그 학원하는 그 기간 동안 인생에서 뭔가를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제 의도와 계획과 목적대로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 인생에서 너무 오랜만에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제가 자꾸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4단계, 이 우울의 상태에 제가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본인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은 거다. 에너지 레벨을 근데 높여야 되는데 뭐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이거를 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어요. 운동해라. 근데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살면서 막 제가 주도적으로 막 그렇게 운동을 해본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근데 이때 그 전에 강제로 어떤 제가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사건이 생겨요. 제가 이제 굉장히 고가의 수업료를 내고 듣던 Success Resource라는 기관에서 숙제를 내주시는데 만보 걷기를 매일 하래요. 만보 챌린지. 그래서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만보 챌린지를 억지로 하다가 그 말레이시아에 12월에 그 세미나를 가게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운인 게 세미나 갈 때 저랑 같이 동석했던 수업을 같이 듣는 동기가 피트니스 사업을 되게 성공적으로 잘 하는 분이었고 이분한테 어떤 운동 하나를 추천받아요.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보니까 당신한테 적절한 운동이 이거인 것 같다. 근데 그 운동 프로그램이 사실 그렇게 지방에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수도권에서도 이제 되게 좀 주요한 도시 지역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너무 운이 좋게도 저희 집에서 진짜 딱 5분 거리에 이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운동 등록을 하면서 사람이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굉장히 어떤 일에 열정이 생기고 뭔가 제가 이전에 안 해본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도 굉장히 제가 용기 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광화문에 나가는 거는 그때 처음 나갔던 건 저희 식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식구들한테 제가 나간다는 거를 얘기 안 하고 이제 물론 혼자 따라 나간 거긴 해요. 근데 인생에서 저는 뭔가를 그렇게 혼자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 먼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가거나. 근데 이전에 제가 그 세미나도 저 혼자 갔거든요. 말레이시아에 이제 해외에 그렇게 나가본 건 혼자 나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제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전에 안 하던, 이전에 원래 나답지 않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고 있던 제 안에 어떤 용기라든지 제 안에 어떤 그런 게 나한테 있나라는 걸 잘 몰랐던 것들이 꺼내지면서 저도 저라는 사람을 사실은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라는 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정이 좋아지면 그때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감정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일단 여러분이 뭔가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이전에 안 했던 용기 있던 새로운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이전에 여러분이 하지 않던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이전에 익숙하지 않고 내가 이전에 안 했던 무언가를 선택하고 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용기나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감정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거 먼저 하세요. 지금 내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낙담되고 너무 지금 힘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냥 우리 다 걸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만보 걷기를 그냥 매일 하세요. 만보 걷기를 매일 해서 저도 오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오늘 굉장히 나가기 싫었는데 혼자 나가서 만보를 걷고 왔어요. 만보를 걷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감정이 바뀌면 그때 움직여야지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몸을 움직여야 감정이 바뀌는 거를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눠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걸으면서 사실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마이크 오늘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저장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참을 영상을 찍었지만 영상은 못 건지고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집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일단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 선택해서 그거를 지속하시라는 거. 몸을 움직여야 나의 에너지 레벨이 바뀐다는 거.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파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파워를 높이려면 여러분 자신한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고 여러분 자신이 공부하고 배우고 더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우리는 또 믿거나 그냥 그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채로 불러주는 대로 언론에서 불러주는 대로 정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또 믿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의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현명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개인 파워를 높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책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는 인풋보다 중요한 게 내가 그걸 바깥으로 꺼내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싸움을 오래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우파 자유우파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한 명 한 명 한 명을 내가 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정치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정치 얘기만 해서는요 절대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정치도 알아야 되고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의 질이 삶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삶의 어떤 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화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대화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만보 걷기. 계속해서 저도 운동을 하면서 제가 운동하는 거 올리고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 이 상태, 감정의 상태, 우울의 감정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거 하나를 이끄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고 다음 하나는 제가 이끄는 독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F 케어라는 독서 코칭 프로그램 이끌고 있는데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 단위로 굉장히 고가의 수백만 원의 비용을 내고 이제 들어오시는 유료 수업인데 제 수업과 별도로 유튜브 라이브로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지금은 뭔가 지금 우리가 구심점을 잃고 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뭉쳐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 교육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낼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싸움을 오랫동안 지속해 나갈 수 있게 여러분에게 어떤 교육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이 역할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감정에 빠져들지 않게 일단 몸을 먼저 움직여라. 만보 걷기를 해도 좋고 운동을 가도 좋고 몸을 움직이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개인 파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설득이라는 거는 정치 얘기만 안다고 정치만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책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 글도 쓰시고 유튜브에도 찍으시고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싸움은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싸움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낙담되고 실망되고 지금 뭔가 되게 실패한 것 같은데 절대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감시하기 위해 들어오셨던 부정선거 감시단께서 레거시 미디어가 미국에서 이제 좌편향된 아니면 잘못된 가짜뉴스 같은 거를 보도하는데 바로 잡는데 여러분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30년이 걸렸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6.25가 끝난 이후 사실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에만 그동안 집중을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이 싸움도 빠른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개인 파워를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개인의 성장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하는 본업에서 더 뾰족하게 성과를 내고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